가을이 깊어가는 10월 말 은정은 남편 영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3주째 혼자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조용했다. 영수가 즐겨보던 저녁 뉴스 소리도 그가 습관적으로 켜놓던 라디오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다. 67세의 은정에게 이 정막은 낯설면서도 무거웠다. 결혼 후 줄곧 영수와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영수의 안락 의자는 여전히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부엌 찬장에 가지런히 놓인 그의 머그컵은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듯 했다. 은정은 매일 같은 패턴으로 하루를 보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영수의 영정 앞에 물을 갈아들이며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집안을 정리하고 오후에는 영수가 가꾸던 작은 화단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간단한 식사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영수가 세상을 떠나고 정확히 21날째 되는 밤이었다. 은정이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든 것은 오후부터 몰아친 비 때문에 온몸이 쑤셨기 때문이었다.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그녀에게 비 오는 날은 특히 괴로웠다. 무릎과 어깨가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고 진통제를 먹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밤 11시경 은정은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얼마나 지났을까. 깊은 잠에 빠져있던 그녀는 이상한 소리에 문득 잠을 깼다. 처음에는 빗소리인 줄 알았다. 창밖으로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비나 바람과는 다른 것이었다. 탁탁탁. 규칙적이면서도 무거운 소리. 마치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걷는 발자국 소리 같았다. 은정은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현관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누가 이 시간에? 은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이었다. 이런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다. 더욱이 비가 내리는 밤에 말이다. 혹시 영수의 형이나 조카들이 와도 미리 연락을 했을 것이다. 발자국 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현관 앞을 서성이는 듯한 느낌이었다. 때로는 문 앞에서 멈추는 것 같다가도 다시 걷는 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신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고 일어섰다. 거실로 나온 은정은 현관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현관문에는 인터폰과 작은 창이 있었지만 밖은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올 뿐 어둠에 쌓여 있었다. 은정은 숨을 죽이고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탁, 탁, 탁. 분명히 발자국 소리였다. 그것도 남자의 발자국 같았다. 무겁고 느린 걸음걸이. 은정은 갑자기 소름이 돋았다. 영수의 걸음걸이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영수는 무릎이 안 좋아서 항상 조심스럽게 걸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더욱 천천히 걸었다. 설마.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 없었다. 영수는 분명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 자신이 직접 영안실에서 확인했고 화장도 마쳤다. 유골함은 지금 거실 재단에 모셔져 있었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계속 들렸다. 은정은 용기를 내서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발자국 소리만 계속 들렸다. 은정은 다시 한번 물어봤다. 누가 계세요? 이 시간에 왜?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자국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현관에서 멀어져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듯 했다. 은정은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서 기다렸다.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마도 길을 잃은 누군가가 잠깐 서성이다 간 것일 수도 있었다. 혹은 동네 길고양이의 소리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침대로 돌아간 은정은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 발자국 소리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영수의 걸음걸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자신이 남편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환청을 듣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은정은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현관문을 열어 밖을 살펴봤다. 비가 그쳐서 바닥은 축축했지만 특별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신발 자국이나 발자국 같은 것도 없었다. 역시 내가 잘못 들었나 보다. 은정은 스스로를 달래며 평상시처럼 하루를 시작했다. 영수의 영정에 물을 갈아들이고 아침을 간단히 먹은 후 화단을 돌봤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은정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어제의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온종일 피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탁.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다. 분명히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다. 은정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다시 현관으로 나갔다. 하지만 역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발자국 소리만 한참 동안 계속되다가 사라졌다. 이런 일이 연달아 사흘밤 계속되자 은정은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혹시 자신이 정말로 이상해지는 것은 아닐까?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정말로 매일 밤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이는 것일까? 은정은 무서웠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이 미쳐가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다. 67세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가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이제 이런 일까지 생긴다니. 은정은 깊은 한숨을 쉬며 영수의 사진을 바라봤다. 여보, 혹시 당신인가요? 정말 당신이 돌아온 건가요? 하지만 사진 속의 영수는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을 뿐이었다. 은정은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이제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다니. 그녀는 내일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볼 생각이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거나 우울증 때문에 환청을 듣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은정은 알지 못했다. 이것이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인 진실의 시작이라는 것을. 발자국 소리가 들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심해졌다.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씩 들렸던 소리가 이제는 매일 밤 들렸다. 그것도 거의 같은 시간인 새벽 2시 30분경에. 은정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매일 밤 그 시간이 되면 저절로 잠이 깨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이제는 소리의 패턴까지 익숙해졌다. 현관 앞에서 서성이다가 잠시 멈추고 다시 몇 발자국 걷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은정은 견딜 수 없었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외로움에 더해 이런 이상한 일까지 겪으니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낮에는 온종일 피곤하고 무기력했으며 집중력도 떨어졌다. 간단한 요리를 하다가도 불을 끄는 것을 깜빡하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을 잊어버리곤 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은정은 결심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했다. 혹시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의 집 주변을 배회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동네 전자상품점에 갔다. 그곳에서 가정용 CCTV를 알아봤다. 점원은 친절하게 여러 종류의 제품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시는 제품이에요. 설치도 간단하고 휴대폰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은정은 현관 앞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와 녹화 장비를 구입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다. 점원이 직접 와서 설치해 주기로 했다. 그날 오후 젊은 기술자가 와서 CCTV를 설치했다. 현관문 위쪽에 카메라를 달고 거실에 모니터와 녹화 장비를 설치했다. 기술자는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 버튼을 누르시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 여기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되니까 놓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은정은 고마움을 표하며 기술자를 배웅했다. 이제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가 매일 밤 자신의 집 앞에 오는지 아니면 정말로 자신의 환청인지. 그날 밤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되자 저절로 잠이 깼다. 이제는 몸이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 CCTV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현관 앞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가로등 불빛 때문에 야간에도 꽤 잘 보였다. 은정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2시 30분경 어김없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탁.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분명히 발자국 소리는 들리는데 카메라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은정은 당황했다. 소리는 분명히 현관 앞에서 들리는데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카메라 각도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카메라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건가? 은정은 직접 현관문으로 가서 인터폰을 켰다.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하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다. 그리고 곧 발자국 소리도 사라졌다. 은정은 다시 모니터를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녹화된 영상을 다시 확인해 봤다. 자신이 발자국 소리를 들었던 시간대의 영상을 반복해서 봤지만 정말로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았다. 카메라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다른 시간대에는 지나가는 고양이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도 선명하게 찍혔다. 정말로 내가 환청을 듣고 있는 건가? 은정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다. CCTV까지 설치했는데도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다면 그 소리는 정말로 자신의 상상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발자국 소리는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환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수의 걸음걸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은정은 혹시나 해서 카메라 설치 업체에 전화했다. 기술자가 다시 와서 카메라 상태를 점검해 봤지만 문제 없었다. 카메라는 정상이에요. 혹시 소리의 위치를 잘못 파악하신 건 아닐까요? 소리는 다른 곳에서 나는데 현관 앞에서 나는 것으로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기술자의 말이 일리 있었다. 은정은 그날 밤부터 소리의 방향을 더욱 주의 깊게 들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몇 날이 지나도 상황은 같았다. 소리는 분명히 현관 앞에서 들리는데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은정은 점점 지쳐갔다. 매일 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건강도 나빠졌다.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었다. 어느 날 오후 은정은 동네 병원에 갔다. 그곳에서 만난 의사는 중년의 친절한 여의사였다.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요? 네, 그게 이상한 소리 때문에요. 은정은 의사에게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털어놨다. 의사는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남편분을 잃으신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으신 것 같네요. 이런 경우 일시적으로 환청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돌아가신 분과 관련된 소리를 듣는 경우가 많죠. 의사는 가벼운 수면제와 안정제를 처방해 주었다. 그리고 며칠 더 증상이 계속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아보라고 조언했다. 은정은 처방받은 약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약 덕분인지 그날 밤은 깊이 잠들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밤부터 다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이제 은정은 정말로 절망적이었다. CCTV에도 찍히지 않고 약을 먹어도 소리는 계속 들렸다. 정말로 자신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더 생겼다. 며칠 전부터 옆집에 사는 절친 미숙의 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다. 미숙은 평소 일찍 자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었다. 미숙이도 잠을 못 자는 건가? 은정은 궁금했다. 혹시 미숙도 자신과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걱정거리가 있는 것일까? 은정은 내일 미숙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오랜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해보고 싶었다.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은정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이상한 일이 미숙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후 은정은 미숙의 집을 찾아갔다. 미숙의 집은 은정의 집에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 두 사람은 40년 넘게 이웃으로 살아온 절친한 사이였다.
미숙은 은정보다 1살 어린 66세로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낸 과부였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로 나가 살고 있어서 은정과 마찬가지로 혼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유일한 벗이자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였다. 어머 은정아, 어쩐 일이야? 미숙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하지만 은정의 눈에는 미숙이 평소보다 피곤해 보였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미숙아, 너 요즘 잠을 잘 못 자니?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 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요즘 잠이 잘 안 와. 들어와, 차 한잔 할래? 미숙은 은정을 거실로 안내하며 녹차를 우려주었다. 은정은 미숙의 집을 둘러봤다. 평소와 별다른 점은 없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수선한 느낌이 들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쓰레기통에는 찢어진 종이들이 가득했다. 미숙아, 무슨 일 있어? 뭔가 바쁜 것 같은데. 아, 그냥. 보험 관련 서류들 정리하고 있어. 우리 나이에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잖아. 미숙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은정은 뭔가 어색함을 느꼈다. 미숙은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집안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았다. 사실 내가 요즘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서 왔어. 은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상한 일? 무슨 일인데? 은정은 지난 일주일 동안 겪었던 일들을 미숙에게 자세히 털어놨다. 매일 밤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CCTV를 설치했지만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 것, 의사를 찾아갔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들. 미숙은 진지하게 들어주었다. 하지만 은정이 이야기를 마치자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아, 그거? 그럴 수 있어. 영수 형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충격이 컸잖아. 혼자 있다 보니까 예민해진 거야. 하지만 너무 생생해. 정말로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은정아, 내가 우리 남편 먼저 보냈으니까 내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도 처음에 그랬어. 자꾸 문소리가 나는 것 같고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런데 다 내 상상이었어. 미숙은 은정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다. 하지만 은정은 뭔가 석연치 않았다. 미숙의 위로는 진심 같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서둘러 넘어가려는 느낌이 들었다. 미숙아, 그런데 너도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던데? 며칠 전부터 내 집에 새벽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 미숙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그게. 요즘 드라마를 몰아서 보고 있어. 넷플릭스에서 재밌는 드라마 하나 발견했는데 너무 재밌어서 밤새 보게 되더라. 드라마를? 너 평소에 드라마 안 보잖아. 나이 들어서 취미가 생겼지 뭐. 은정아, 너도 뭔가 다른 걸 해봐. 집에만 있으니까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미숙은 화제를 돌리려는 듯 은정에게 여러 가지 제안을 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라든지 여행을 다녀오라든지 하는 것들이었다. 정 안 되면 며칠 우리 딸 집에 가서 있어봐. 서울 공기도 마시고 손주들도 보고. 환경을 바꾸면 좋아질 거야. 미숙의 조언은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은정은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미숙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갑자기 미숙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들렸다. 미숙은 재빨리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미숙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니야. 그냥 딸한테서 온 문자야. 미숙은 서둘러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은정은 미숙이 문자를 확인할 때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분명히 당황하는 기색이었다. 은정아, 미안한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 오늘은 이만 가면 안 될까? 내일 다시 만나자. 미숙은 갑자기 은정을 돌려보내려고 했다. 은정은 어리둥절했지만 억지로 잡을 수는 없었다. 알았어. 그럼 내일 다시 와볼게. 은정은 미숙의 집을 나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미숙의 행동도 그렇고 급작스럽게 돌려보내는 것도 그렇고
평소에 미숙이라면 은정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면 밤늦게까지라도 함께 이야기해 주었을 텐데. 그날 저녁 은정은 자신의 집 창문에서 미숙의 집을 바라봤다. 미숙의 집은 골목 건너편에 있어서 창문으로 보였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은 자꾸 신경이 쓰였다. 오후 8시경부터 미숙의 집에 불이 켜졌다. 거실과 안방에 불이 들어와 있었다. 평소 같으면 10시쯤에는 불이 꺼지는데 오늘도 늦게까지 켜져 있을까? 은정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미숙의 집을 지켜봤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어도 불은 꺼지지 않았다. 12시, 1시가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정말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건가? 은정은 의구심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다. 거실 창문으로 가끔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는데 한 명이 아닌 것 같았다. 두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누가 온 건가? 은정은 더욱 궁금해졌다. 미숙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미숙은 은정처럼 혼자 사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 있고 친척들도 멀리 살고 있었다. 새벽 2시가 되어도 미숙의 집 불은 켜져 있었다. 은정은 걱정이 되어 전화를 걸어보려고 했지만 이미 늦은 시간이라 망설여졌다.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누군가가 찾아온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 어김없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탁, 탁, 탁. 은정은 CCTV 모니터를 켰다. 역시 화면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오늘의 발자국 소리는 평소와 조금 달랐다. 더 급하고 불안한 느낌이었다. 은정은 문득 미숙의 집을 바라봤다.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발자국 소리와 미숙의 집에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것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미숙의 집은 은정의 집에서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발자국 소리는 분명히 자신의 집 현관 앞에서 들리는 것 같았는데 은정은 고개를 저었다. 자꾸 이상한 생각만 들었다. 미숙은 4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친구였다. 그런 친구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늘 미숙의 행동은 분명히 평소와 달랐다. 그리고 그 문자를 받고 나서 갑자기 자신을 돌려보낸 것도 이상했다. 은정은 내일 다시 미숙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물어볼 생각이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 숨길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지만 은정은 아직 알지 못했다. 미숙이 숨기고 있는 것이 그녀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듣고 있는 발자국 소리의 정체가 곧 밝혀지리라는 것을. 다음 날 밤 은정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특별한 준비를 했다. 어제 미숙의 집에서 느꼈던 의구심 때문에 발자국 소리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보고 싶었다. 침대 옆에 손전등을 준비해두고 실내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2시가 되자 은정은 저절로 잠이 깼다. 이제는 생체 시계가 그 시간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긴장한 채로 발자국 소리를 기다렸다. 탁, 탁, 탁. 어김없이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고 신중한 걸음소리였다. 은정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손전등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터폰을 누르지 않고 조용히 문을 열었다. 현관문의 자물쇠를 천천히 돌리며 소리가 나지 않도록 주의했다.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발자국 소리는 계속 들렸다. 은정은 용기를 내서 문 밖으로 나왔다. 찬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귀를 기울였다. 발자국 소리는 확실히 현관 쪽에서 들렸다. 하지만 현관 바로 앞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은정은 손전등을 켜고 주변을 살펴봤다. 탁, 탁, 탁. 소리가 이어졌다. 은정은 소리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발자국 소리는 자신의 집 대문에서 시작해서 골목길을 따라 이어지는 것 같았다.
은정은 숨을 죽이며 소리를 쫓아갔다. 발자국 소리는 자신의 집에서 나와 골목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집 방향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어딘가로 가는 소리였다. 골목을 따라 약 50m 정도 걸어가자 발자국 소리가 멈췄다.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주변을 살펴봤다. 그런데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 깨달았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바로 미숙의 집 앞이었다. 발자국 소리는 자신의 집에서 시작해서 미숙의 집 앞에서 멈춘 것이었다.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미숙의 집을 바라봤다. 집 안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이게 우연일까? 은정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며칠째 듣고 있던 발자국 소리가 실제로는 미숙의 집으로 향하는 소리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미숙의 집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것이었다. 은정은 재빨리 가로등 그늘에 숨었다. 누군가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다. 문이 완전히 열리고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다. 그 남자는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걸어 나갔다. 은정은 그 남자의 뒷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체격과 걸음걸이가 영수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은정은 눈을 비비며 다시 봤다. 분명히 착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남자의 모습은 어떻게 봐도 영수와 비슷했다. 키, 체격, 걸음걸이,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도. 남자는 미숙의 집에서 나와 은정의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은정이 매일 밤 듣던 바로 그 소리였다. 탁탁탁 하는 무겁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은정은 뒤를 따라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설마 영수가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데 왜 미숙의 집에서 나온 걸까? 남자는 은정의 집 앞에 도착해서 잠시 서성였다.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듯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후 다시 미숙의 집 방향으로 돌아갔다. 은정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지금 본 게 진짜일까? 영수가 정말 살아있는 건가? 그럼 장례식은 뭐였고 화장은 뭐였지? 은정은 거실에 있는 영수의 영정사진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옆에 놓인 유골함을 봤다. 분명히 영수는 죽었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도 받았고 장례식도 치렀다. 화장도 했고 유골도 가져왔다. 하지만 방금 본 남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영수와 너무나 닮은 그 뒷모습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비슷했다. 은정은 혹시 자신이 환각을 본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며칠째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았으니 그럴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생생한 환각이 가능할까? 그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미숙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어제 미숙의 집에서 느꼈던 어색함, 급작스럽게 자신을 돌려보낸 것, 그리고 매일 밤 늦게까지 켜져 있는 불빛. 그리고 무엇보다 방금 본 남자가 미숙의 집에서 나온 것. 설마. 은정은 끔찍한 상상을 했다. 혹시 영수가 정말 살아있고 어떤 이유로 미숙의 집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럼 장례식은 가짜였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병원에서 직접 영수의 시신을 확인했는데 의사도 분명히 사망했다고 했고 사망진단서도 발급받았다. 은정은 머리가 아팠다. 너무 많은 생각이 동시에 떠올라서 정리가 되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정말로 정신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발자국 소리의 출발점이 미숙의 집이라는 것.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온 남자가 영수와 매우 닮았다는 것. 은정은 내일 반드시 미숙에게 따져 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에 더 이상 숨길 것은 없었다. 미숙이 뭔가를 알고 있다면 반드시 말해달라고 해야 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은정은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남자의 뒷모습이 계속 나타났다. 영수의 모습으로. 다음 날 아침 은정은 일찍 일어나 미숙의 집을 지켜봤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인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미숙이 집 밖으로 나왔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고 어딘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은정은 미숙이 시장에 가는 것을 확인한 후 어제 밤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곰곰 생각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것인가 아니면 돌려서 물어볼 것인가. 하지만 더 이상 돌려 말할 시간은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미숙이 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찾아가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따져 물을 생각이었다. 오후 2시경 은정은 미숙의 집을 찾아갔다. 어젯밤 목격한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잠이 오지 않았고 도저히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다. 미숙에게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미숙아, 나야. 은정이 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에야 미숙이 문을 열었다. 평소와 달리 문고리를 잡은 채 몸만 내밀며 대답했다. 은정아. 무슨 일이야?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미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어주었다. 하지만 평소처럼 거실까지 안내하지 않고 현관에서 서성였다. 미안한데 오늘은 좀 바빠. 짧게 할 수 있을까? 은정은 미숙의 태도가 어제보다 더욱 어색함을 느꼈다. 그리고 집안에서 미묘한 소음이 들리는 것 같았다. 누군가가 움직이는 소리,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 같은 것들. 미숙아, 혹시 손님이라도 와 있어? 아니야, 그냥 집 정리하고 있어. 하지만 미숙의 대답은 확신이 없었다. 은정은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미숙아, 사실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내가 발자국 소리를 따라가 봤는데. 발자국 소리?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응.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내 집 앞에서 멈추더라. 그리고 은정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집 안에서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쿵 하는 둔한 소리였다.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 아, 그냥 고양이가. 고양이가 들어와서 그래. 미숙은 변명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은정은 더욱 확신이 섰다. 미숙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미숙아, 정말 아무 일 없어? 너 요즘 너무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은정아, 미안하지만 정말 지금은 시간이 없어. 나중에 다시 와줄래? 미숙은 은정을 재촉했다. 하지만 은정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어젯밤 본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미숙아, 혹시 내 집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어젯밤에 남자가 내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했다. 무슨 소리야? 남자라니. 누가 있겠어, 나 혼자 사는데. 그럼 어젯밤에 본 건 뭐야? 분명히 남자가 내 집에서 나왔어. 그것도 영수와 닮은. 영수? 은정아, 너 정말 이상해졌구나. 영수 형부는 돌아가셨잖아. 미숙은 은정을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하지만 그 걱정스러운 표정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두려움? 아니면 죄책감? 그때 또다시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발자국 소리였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걷는 소리. 은정과 미숙 모두 그 소리를 들었다. 미숙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미숙아, 지금 누가 집에 있지? 분명히 발자국 소리 들렸어. 아, 그게. 미숙이 변명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은정은 재빨리 현관을 지나 거실로 향했다. 미숙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은정아, 안 돼. 하지만 은정은 이미 거실에 도착해 있었다. 거실은 평소보다 어수선했다. 소파 위에는 남자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두 사람분의 식사 흔적이 있었다. 미숙아, 이게 뭐야? 분명히 누가 있었잖아. 미숙은 할 말을 잃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다. 그때 안방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다. 누군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은정은 안방으로 향했다. 미숙이 막으려고 했지만 은정의 결심은 확고했다. 은정아, 제발. 가지 마. 하지만 은정은 안방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비어 있었지만 침대가 두 사람이 잤던 흔적으로 어지러워져 있었다. 그리고 남자의 옷과 신발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미숙아, 정말로 누가 있었구나. 그 사람이 누구야? 은정이 방을 둘러보고 있을 때 화장실 쪽에서 미묘한 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화장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문틈 사이로 무언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은정은 숨을 죽이고 화장실 쪽으로 다가갔다. 미숙은 뒤에서 계속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화장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 은정은 그 그림자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키, 어깨 너비, 전체적인 실루엣이 너무나 익숙했다. 영수의 것과 똑같았다. 영수야? 은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림자가 움직였다. 화장실 안에 있던 사람이 문 뒤로 더 깊숙이 숨으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움직임마저도 영수의 것과 닮아 있었다. 은정은 화장실 문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미숙이 뒤에서 은정의 팔을 잡았다. 은정아, 안 돼. 제발. 미숙아, 그 사람이 누구야? 왜 숨기는 거야? 은정아,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정말이야. 미숙은 필사적으로 은정을 말렸다. 하지만 은정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다. 그 그림자의 정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미숙아, 나 줘.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야겠어. 은정은 미숙의 손을 뿌리치고 화장실 문에 손을 댔다. 문 너머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바로 그때 화장실 안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그 소리를 듣고 더욱 확신했다. 분명히 영수의 기침 소리와 같았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수없이 들었던 그 특유의 기침 소리. 영수야, 정말 너야? 너 거기 있는 거야? 은정의 목소리는 이제 절규에 가까웠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화장실 안에서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마치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미숙은 은정을 붙잡고 거실로 끌고 나왔다. 은정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영수 형부가 아니야. 그럼 누구야? 왜 영수와 똑같이 생겼어? 왜 숨어 있어? 그게. 미숙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무엇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 미숙아, 제발 진실을 말해줘. 우리 40년 넘게 친구였잖아. 더 이상 숨기지 마. 은정은 미숙의 손을 잡고 간절히 부탁했다. 하지만 미숙은 여전히 망설였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급하게 집을 나가는 소리였다. 은정과 미숙은 동시에 현관 쪽을 바라봤다. 뒷문으로 나간 것일까? 화장실에 숨어있던 그 사람이 도망간 것 같았다. 은정은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아무도 없었다. 미숙아, 그 사람 도망갔어. 왜 도망가는 거야?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깊은 한숨만 쉬었다. 은정은 확신했다. 분명히 미숙이 무언가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영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미숙아, 나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낼 거야. 영수가 정말 살아있는 건지, 왜 내 집에 숨어 있는 건지. 은정은 미숙의 집을 나왔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단서를 찾은 것일 뿐이었다. 그날 밤 은정은 잠들 수 없었다. 미숙의 화장실에서 본 그림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분명히 영수였다. 아니, 영수가 아니라면 적어도 영수와 매우 닮은 누군가였다. 하지만 영수는 분명히 죽었다. 은정 자신이 병원에서 확인했고 장례식도 치렀으며 유골도 집에 모셔져 있었다. 그럼 지금 미숙의 집에 숨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새벽 3시가 되어도 잠이 오지 않자 은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영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당신이 살아서 미숙이 집에 있는 거야? 사진 속의 영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은정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은정은 갑자기 무언가가 떠올랐다. 영수의 유품들을 정리할 때 찾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었다. 바로 영수의 휴대폰이었다. 영수는 평소 휴대폰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 휴대폰이 없었다. 당시에는 병원 어딘가에서 분실했거나 집 어딘가에 두고 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집을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 혹시 휴대폰에 뭔가 단서가 있을까? 은정은 다시 한번 집 안을 샅샅이 뒤져보기로 했다.
영수의 서재, 침실, 심지어 창고까지 모든 곳을 다시 확인해 봤다. 그러다가 영수의 서재 책상 서랍 맨 밑칸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서랍 밑바닥이 조금 들떠 있는 것이었다. 은정은 그 부분을 눌러보니 작은 비밀 공간이 있었다. 그 안에서 영수의 휴대폰을 발견했다. 오래된 기종이지만 아직 배터리가 남아 있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첫 화면에는 여러 개의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은정은 메시지함을 열어봤다. 대부분은 자신이 보낸 메시지들이었지만 그 사이에 낯선 번호에서 온 메시지들이 있었다. 은정은 그 메시지들을 하나씩 읽어봤다. 처음에는 별 다른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늘 밤 8시에 만나자. 예정대로 진행하자. 모든 것이 끝나면 우리 둘이 함께.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에서 은정은 경악할 만한 내용을 발견했다. 영수야, 모든 게 끝났어. 이제 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미숙이가. 은정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미숙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번호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미숙의 휴대폰 번호였다. 영수와 미숙이? 은정은 믿을 수 없었다. 미숙은 자신의 절친한 친구였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런 미숙이 자신의 남편과. 은정은 다른 메시지들도 더 자세히 읽어봤다. 읽으면 읽을수록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다. 보험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 병원 의사는 우리 편이니까 걱정 마. 은정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은정은 온몸이 떨렸다. 보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다. 그리고 은정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내용. 이게 무슨 뜻인가? 더 과거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심장마비 연기는 완벽했어. 의사도 속았어. 이제 죽은 것으로 처리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은정이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내 집에 숨어 있어. 은정은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이 덜덜 떨렸다. 이 메시지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였다. 영수의 죽음이 가짜라는 것이었다. 영수는 죽지 않았다. 심장마비를 가장해서 죽은 것처럼 꾸미고 보험금을 타낸 후 미숙과 함께 살려고 계획한 것이었다. 그럼 장례식장에서 본 시신은? 화장한 유골은? 은정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너무 많은 의문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영수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미숙과 함께. 은정은 더 많은 메시지를 읽어봤다. 그럴수록 진실이 더욱 명확해졌다. 보험금 3억은 우리가 반씩 나누자. 은정이는 평생 모르고 살 거야. 우리 사랑을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있어. 은정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4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인가? 영수가 언제부터 미숙과 불륜관계였던 것인가? 메시지 날짜를 확인해 보니 적어도 1년 전부터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이 오갔다. 즉, 영수는 최소 1년 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가장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은정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슬픔,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남편을 잃었다는 슬픔으로 한 달을 보냈는데 그 남편이 살아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다니. 그리고 그 여자가 바로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니. 은정은 휴대폰을 꽉 쥐고 미숙의 집을 바라봤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수와 미숙이 함께 있을 것이었다. 자신이 슬퍼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은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사실인가? 혹시 자신이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휴대폰의 메시지들, 미숙의 집에서 본 그림자, 매일 밤 들리던 발자국 소리.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영수는 죽지 않았다. 보험 사기를 위해 죽음을 가장했고 지금은 미숙의 집에 숨어 살고 있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으면 미숙과 함께 어디론가 떠날 계획인 것 같았다. 은정은 결심했다. 내일 당장 미숙의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따져 물을 것이었다.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했다. 휴대폰 메시지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은정은 밤이 새도록 영수의 서재를 뒤졌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다. 보험 서류, 가명으로 만든 통장, 심지어 가짜 신분증까지. 영수와 미숙은 이 모든 것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그리고 은정은 그저 속아주는 바보 역할을 했던 것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은정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이제 미숙과 영수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40년 결혼 생활의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정은 영수의 휴대폰과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가방에 넣고 미숙의 집으로 향했다. 한밤 동안 찾아낸 진실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4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 미숙의 집 앞에 도착한 은정은 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미숙아, 나 은정이야. 문 열어. 한참 후에야 미숙이 문을 열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부어 있었다. 마치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은정아,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야? 미숙아, 이제 그만 숨기자. 나 모든 걸 알았어. 은정은 가방에서 영수의 휴대폰을 꺼내 미숙에게 보여줬다. 미숙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이게 어떻게? 영수가 서재에 숨겨둔 거야. 너희가 주고받은 메시지들 다 봤어. 미숙은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다.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영수도 불러내. 은정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메시지에 분명히 써 있잖아. 보험 사기, 가짜 죽음, 그리고 너희 둘의 계획. 은정은 미숙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여전히 두 사람이 생활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영수야, 나와. 더 이상 숨지 마. 은정이 큰 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영수가 어디 있어? 설마 또 도망간 건 아니지? 미숙은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은정아, 앉아. 내가 모든 걸 설명해 줄게. 설명? 뭘 설명해? 내 남편을 빼앗고 나를 속이고 보험 사기까지 친 것을? 아니야, 은정아. 영수는 내가 빼앗은 게 아니야. 사실은. 미숙이 말을 이어가려는 순간 안방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영수가 나오는 것 같았다. 은정은 안방 쪽을 바라봤다. 정말로 영수가 나타났다. 은정이 40년을 함께 산 남편 영수였다. 살아있는 영수였다. 영수야?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영수는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초라해 보였다. 은정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될 일이야? 넌 죽었잖아. 내가 내 장례식을 치렀어. 한 달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은정은 영수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영수는 묵묵히 맞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왜 나를 속였어?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은정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뭐가 어쩔 수 없었는데? 영수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은정아, 사실 우리 집에 빚이 너무 많았어. 내가 모르게 사업 투자를 잘못해서 3억이 넘는 빚이 생겼어. 은정은 영수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빚이 3억이나 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무슨 빚이 3억이나 돼? 몇 년 전에 조카 사업 도와준다고 보증을 섰는데 그게 다 날아갔어. 그리고 주식 투자도 잘못했고 더 이상 갚을 방법이 없었어. 영수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럼 내한테 말했어야지. 우리 부부잖아. 어떻게 말해? 내가 얼마나 충격받을지 뻔하잖아. 그리고 집도 팔아야 하고 내 생활도 완전히 바뀌어야 하고. 그래도 이렇게 속이는 것보다는 나았을 거야. 은정은 영수의 변명에 분노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숙의 역할이 궁금했다. 그럼 미숙이는 뭐야? 왜 미숙이가 이 일에 끼어든 거야? 이때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정아, 사실 영수와 나는
예전부터 서로를 좋아했어. 뭐라고? 우리가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영수와 나는 연인 사이였어. 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헤어지게 되었고 각각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 은정은 이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 영수와 미숙이 연인이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런 과거가 있었으면 왜 말 안 했어? 왜 숨겼어? 말할 필요가 있었나? 이미 다 끝난 일이었는데. 미숙의 대답에 은정은 허탈했다. 4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럼 너희는 언제부터 다시 만난 거야? 영수가 대답했다. 3년 전부터야. 미숙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가끔 만나게 되었어. 처음에는 그냥 옛날 추억을 나누는 정도였는데 그게 점점 깊어진 거구나. 은정은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영수와 미숙의 과거, 재회, 그리고 사랑.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기극을 벌여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잖아. 이혼하고 재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은정아,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 빚도 있고 나이도 이제 많고. 그리고 난 내가 혼자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었어. 영수의 말에는 나름의 배려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그것이 더욱 화가 났다.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야. 내가 선택할 일이지. 그때 미숙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은정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넌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혼자 살 수 있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나를 배려한다고. 나를 속이고 배신하면서. 은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들의 변명은 결국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했다. 영수야, 그럼 장례식장에서 본 시신은 뭐였어? 내가 분명히 확인했는데. 그건 병원에서 도와준 거야. 실제로는 다른 분의 시신이었어. 의사가 우리 편이었거든. 의사도 공범이었다는 거야? 응. 그 의사도 돈이 필요해서. 우리가 돈을 주고 부탁했어. 은정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일인지 깨달았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한 사기극이었다. 그럼 유골함에 있는 건 뭐야? 그냥 아무 죄라도 넣어둔 거야. 은정은 자신이 한 달 동안 영수의 죄라고 생각하며 제사를 지낸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다. 영수야, 미숙아. 너희가 한 일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알아? 보험 사기, 공문서 위조 사기. 이 모든 게 감옥에 갈 죄야. 영수와 미숙은 고개를 숙였다. 그들도 자신들이 한 일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다. 은정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와서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당장 보험회사에 가서 사실을 말하고 받은 돈을 돌려줘야지. 그럼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되고 넌 빚만 남게 돼. 영수의 말이 맞았다. 이 일이 밝혀지면 그들은 감옥에 가게 되고 은정은 3억의 빚을 혼자 떠안게 될 것이었다. 은정은 딜레마에 빠졌다. 정의를 실현하자니 자신도 파멸이고 그들을 용서하자니 4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 되는 것이었다. 시간을 좀 줘. 생각해 볼게. 은정은 모든 증거를 가방에 다시 넣고 일어났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은정아, 제발 우리를 신고하지는 마.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미숙이 간절히 부탁했지만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무 약속도 할 수 없었다. 영수야, 미숙아. 너희가 한 일의 무게를 생각해봐.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아픈지도. 은정은 미숙의 집을 나왔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진실을 알고 나니 오히려 더 큰 고통이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영수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다. 사랑했던 남편, 믿었던 친구,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67세의 나이에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그날 밤 은정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영수와 미숙을 신고할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넘어갈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뀔 것이었다. 하지만 은정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비밀이 곧 그녀 앞에 나타나리라는 것을. 은정이 집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그녀는 영수와 미숙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신고를 하자니 자신도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고 그냥 넘어가자니 이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더욱이 이상한 점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었다. 영수의 서재에서 찾은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보험금 액수와 빚의 규모가 맞지 않았다. 영수는 3억의 빚이 있다고 했지만 보험금은 5억이었다. 그럼 나머지 2억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리고 미숙과 영수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니 이상한 부분들이 더 눈에 띄었다. 단순히 사랑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지 않았다.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드디어 얻게 되었어.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 계획대로라면 한 달 후에는 모든 게 끝나.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왔다. 은정은 점점 의심스러워졌다. 혹시 자신이 아직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저녁 은정은 결심했다. 미숙의 집을 다시 가서 확실히 따져 묻기로. 이번에는 모든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다. 오후 8시경 은정은 미숙의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리 문을 두드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집 주변을 살폈다. 혹시 또 다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미숙의 집 뒷마당에는 작은 창고가 있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오늘은 그 창고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누군가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았다. 은정은 조심스럽게 창고 쪽으로 다가갔다.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영수와 미숙이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정리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었다. 현금 다발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 쌓여 있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서류들, 신분증 같은 것들도 보였다. 영수와 미숙은 그것들을 가방에 넣고 있었다. 이제 정말 떠날 준비가 된 것 같아. 영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자. 은정이가 우리를 신고하기 전에. 미숙이 대답했다. 은정은 깜짝 놀랐다. 그들이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금이 저렇게 많다는 것은 보험금만이 아닌 다른 돈도 있다는 뜻이었다. 은정은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창고 벽에 바짝 붙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걸까? 은정이한테는 너무 미안해. 영수가 말했다.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계획한 건 내가 먼저 제안한 거잖아. 하지만 은정이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영수야, 우리가 지금까지 온 길을 생각해봐. 이제 돌이킬 수 없어.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다. 영수와는 달리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어차피 은정이는 우리가 없어도 보험금으로 잘 살 수 있어. 빚도 갚고 남을 거고. 하지만 우리가 가져가는 돈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영수의 질문에 미숙은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건 은정이는 모르는 돈이야. 우리가 따로 만든 거니까 상관없어. 은정은 이 대화를 듣고 더욱 의욕이 깊어졌다. 자신이 모르는 돈? 그게 뭘까? 그때 영수가 서류를 정리하면서 말했다. 그래도 부동산 사기로 번 돈까지 가져가는 건 너무한 것 같아. 부동산 사기? 은정은 깜짝 놀랐다. 부동산 사기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영수야, 그 돈도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고 번 거야. 당연히 우리 것이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봤잖아. 그건 사업이야. 위험은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거고. 은정은 점점 더 충격적인 진실을 듣고 있었다. 영수와 미숙이 보험 사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사기도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럼 피해자들은 어떻게 돼? 그들은 영수가 죽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어. 완벽한 계획이었지. 미숙의 말을 듣고 은정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영수의 가짜 죽음은 단순히 보험금을 타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부동산 사기의 증거를 없애고 피해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은정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영수와 미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혔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남편과 40년을 함께 살았던 것이다. 그때 갑자기 창고 안에서 큰 소리가 났다. 뭔가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아! 미숙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은정은 재빨리 창고 문 쪽으로 이동해서 안을 들여다봤다.
미숙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영수가 그 옆에서 당황해하고 있었다. 미숙아, 괜찮아? 영수가 미숙을 부축했다. 하지만 미숙은 일어나지 못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높은 선반에서 무거운 박스가 떨어져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다. 병원에 가야 해. 영수가 다급히 말했다. 하지만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병원에 가면 신분이 들통날 수 있어. 미숙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자신들의 정체가 밝혀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은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창고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영수야. 미숙아. 영수와 미숙은 은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은정아?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너희 대화 다 들었어. 부동산 사기, 피해자들 모든 걸 다. 은정은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창고 안에 쌓여있는 현금 다발들과 서류들을 보며 더욱 분개했다. 이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얻은 거구나. 너희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범죄자들이었어. 영수는 할 말을 잃었다. 미숙은 머리에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은정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은정아, 우리가 하려던 말이 있어. 영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무슨 말? 또 거짓말할 거야? 아니야. 사실 미숙이와 나는 정말로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한 게 아니야. 은정은 영수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럼 뭐야? 미숙이가 나를 협박했어. 협박? 미숙이 고개를 들어 영수를 노려봤다. 영수야, 무슨 소리야? 미숙이가 내 과거를 알고 있었어. 예전에 사업하면서 저지른 일들을. 그걸 은정이한테 말하겠다고 협박했어. 은정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진실의 현기증을 느꼈다. 그래서 미숙이 말대로 보험 사기를 하고 부동산 사기에도 참여한 거야. 거부하면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했거든. 미숙이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영수야, 이제 와서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미숙아,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은 안 돼. 영수와 미숙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는 동안 은정은 주변에 흩어진 서류들을 살펴봤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가짜 신분증들, 여러 명의 피해자 명단, 부동산 사기 계획서, 그리고 해외 도피 계획까지. 이들의 범죄는 단순한 보험 사기를 훨씬 넘어서는 조직적인 것이었다. 너희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인 거야? 은정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물었다. 그 안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때 미숙이 갑자기 쓰러졌다. 머리 부상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았다. 영수가 다급히 미숙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다. 미숙아. 은정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미숙은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영수야, 119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그럼 모든 게 들통나. 그래도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 은정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은정은 창고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발견했다. 영수와 미숙의 범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고 조직적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고 그 돈으로 이들은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계획하고 있었다. 영수야, 너는 정말 내가 알던 사람이 맞아?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은정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미숙이가. 그만해. 변명은 이제 그만해. 은정은 더 이상 영수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았다. 40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구급차가 먼저 도착해서 미숙을 병원으로 후송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다. 그리고 경찰이 와서 현장을 조사하고 영수를 체포했다. 은정은 경찰에게 모든 것을 자백했다. 영수의 가짜 죽음, 보험 사기, 부동산 사기, 모든 것을. 그리고 창고에서 발견한 증거들도 모두 제출했다. 며칠 후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영수와 미숙은 수년간 조직적으로 부동산 사기를 저질러 왔고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0억 원 가량을 편취했다. 영수의 가짜 죽음은 이 모든 범죄의 증거를 없애고 도피하기 위한 마지막 계획이었다. 은정은 모든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 집도 팔고 받았던 보험금도 모두 돌려주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영수와 미숙은 각각 10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은정은 법정에서 그들을 마지막으로 봤다. 영수는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고 미숙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1년 후 은정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했다. 거짓으로 쌓인 40년의 결혼 생활보다 진실한 홀로서기가 더 나았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작은 수입을 얻고 있었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있었다.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진짜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 가끔 밤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그것이 과거의 거짓된 삶이 남긴 메아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67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희망적이기도 했다. 이제는 누구도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그리고 누구를 속이며 살 필요도 없었다. 밤의 발자국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진실과 함께 사라진 것이다.